그날 저는 처음으로 명품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가죽 가방도 금빛 브로치도 거대한 브랜드도 그 사람의 떡볶이 한 그릇만큼 따뜻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가격표를 떼기로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최고의 명품 브랜드 본사 회장의 손녀로 태어났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최고급 의상과 보석에 둘러싸여 살았죠.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항상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23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다른 명품 브랜드 후계자와의 약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인생, 정해진 미래, 그리고 결코 제 것이 아닌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소피아, 내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을 가고 싶어요. 2주일만이라도. 놀랍게도 아버지는 허락했습니다. 아마도 곧 다가올 약혼식 전에 마지막 자유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는 지도에서 가장 멀고 낯선 곳을 찾았고 그렇게 한국의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평범한 관광객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직원들도 제가 누구인지 모르게 했죠. 처음으로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지도를 보며 낯선 거리를 헤매는 기분은 이상하게도 자유로웠습니다. 명동 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반짝이는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풍겨오는 다양한 음식 냄새. 파리의 정돈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거리를 걷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누구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고 누구도 제게 기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관광객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작은 접이식 우산을 펴들고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때 좁은 골목길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를 피해 들어간 그 작은 포장마차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풍겨오는 매콤하고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한 남자가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그 사람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영어로 천천히 다시 말해주었고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관광객이신가 봐요. 추천 메뉴 드릴까요? 서툰 영어로 물어보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친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곧 떡볶이와 어묵 국물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거 안 먹어보면 후회해요. 매운데 조금씩 드셔보세요. 처음 맛보는 떡볶이의 매콤함에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 반응에 웃으며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좁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투명한 비닐 천막 너머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란 파리의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맛있어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곳에서 찾을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어머니 레시피예요. 30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장사하셨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서울, 그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는 없는, 그러나 가장 진실된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어느새 포장마차에는 저 혼자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며 서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명동의 역사, 계절마다 달라지는 거리의 모습, 그리고 오래된 포장마차들의 이야기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이었죠. 좁은 포장마차 안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을 마시는 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박함이 주는 진정성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하지만 더 머물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겨우 첫날인데도 이미 서울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작은 포장마차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요리하는 내내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음식을 건넬 때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라고 말하며 손님을 배려하는 모습, 단골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만들 때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요리를 배웠는지,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포장마차는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려고 시작하신 일인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계속하고 있죠. 그의 말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사업과 명예,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나 희생, 그리고 서로를 위한 배려 같은 것들은 뒷전이었죠. 혹시 내일도 오실 거예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렇게 저는 진정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창구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빗속을 걸으며 저는 오늘 만난 그 사람의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운 것도, 처음으로 떡볶이의 맛을 알게 된 것도 모두 그 덕분이었습니다. 비가 더 심해졌네요. 지하철역까지 멀어요. 우산 하나 더 있는데 가져가세요. 포장마차를 나서려는 저에게 그가 작은 우산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혹시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곧 문 닫을 시간이에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외국인분이 밤에 혼자 다니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빗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커서 우산을 들고 있는 그의 어깨에 제 머리가 살짝 기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명동성당이에요. 100년도 넘은 건물인데 비 오는 날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안내로 저는 처음으로 명동성당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빗방울에 반사된 불빛이 마치 1000개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죠. 여기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골목길인데 오래된 찻집이 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는 걸어가는 내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울에 숨겨진 명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관광책자에는 없는 현지인만 아는 특별한 장소들이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비는 잠시 그쳤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포장마차 위치와 전화번호예요.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순간 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제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다시 찾아올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명동거리, 반짝이는 간판들, 그리고 몰래 찍은 포장마차의 모습. 그 사진들 속에는 제가 파리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다시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지. 그렇게 저는 파리의 약혼자도, 가족의 기대도, 회사의 미래도 잊은 채 달콤한 꿈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울의 첫날 밤, 저는 이미 제 인생이 크게 바뀌어갈 것이란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원래 계획했던 경복궁 관광 일정을 미루고 명동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포장마차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 포장마차보다는 그곳의 주인이 더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하얀 천막과 그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의 모습. 왜인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순대와 김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했어요. 프랑스 요리를 배우는 게 꿈이었죠. 정말이요? 그런데 왜 포장마차를? 3년 전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비도 필요했고 가족빚도 갚아야 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포장마차를 물려받게 됐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 그것도 불평 없이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제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제가 조금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가족은 항상 회사와 브랜드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죠. 오히려 경쟁자처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그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호텔 컨시어지는 제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오직 그 작은 포장마차와 그곳의 주인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체류 예정이었던 제 여행 일정은 2주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서울이 너무 매력적이라 더 머물고 싶다는 이유를 대었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월요일은 포장마차 쉬는 날이거든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저는 기쁨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포장마차에서만 만났던 그와 함께 서울을 걷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침 일찍 만나 종로의 오래된 한옥마을을 거닐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보이는 전통 가옥들과 예쁜 찻집들. 그는 각 장소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살던 집이에요. 창문 구조 보이시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관광 가이드북에서는 알 수 없는 현지인만 아는 이야기들이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작은 김밥집에서 김밥을 사들고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속 작은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김밥을 나눠 먹는 경험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파리의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소소한 행복이었죠. 처음으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 말에 그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죠.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파리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그는 제게 자물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에는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인들이라는 표현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연인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관계이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물쇠에 소원을 적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리고 그와 함께 자물쇠를 철책에 걸었습니다. 우연히 우리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전기가 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치맥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도 그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온 세계는 화려했지만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이 제게는 가장 특별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매일 밤 포장마차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휴일에는 함께 서울의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꿈꿨지만 어머니의 병으로 그 꿈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요리책을 모으고 틈틈이 프랑스어를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끔 저에게 서툰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봉주르, 코망사바. 그의 서툰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더 열심히 발음을 교정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진짜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리에서 온 관광객이라고만 했죠. 사실을 말하면 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어쩌면 저를 다르게 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파리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가족들의 의아한 질문에 저는 서울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으니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지하철역으로 함께 걷던 길에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피아, 당신에게 드릴 게 있어요. 그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만든 작은 종이약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종이약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1000개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이건 제가 직접 접은 첫 번째 약이에요. 그 작은 선물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본 어떤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할게요. 목걸이를 받아들며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소피아.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신분이나 재산,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저 자신으로서 사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항상 메종 루미에르의 상속녀로서 대우받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소피아로 불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실은 냉혹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점점 늘어났고 메시지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소피아, 언제 돌아올 거니? 약혼식 준비가 모두 끝났어. 내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잖아. 이사회에서 내 복귀를 기다리고 있어. 미래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해. 가족과 회사 관계자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전화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서울로 가겠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약혼자가 저를 깜짝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비행기 표를 예약했고 사흘 후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제가 꿈꿔온 삶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회사에 대한 책임감, 평생 준비해온 역할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해준 그 사람과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곧 돌아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요? 아마도 이번 주 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곧바로 약혼식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는 회사 업무에 빠져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이 그를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할게요. 제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 평생 준비해온 삶으로 돌아가 가족과 회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날 밤 제 약혼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서울에 도착해. 호텔 주소를 보내줘.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다는 소식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포장마차에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 하나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혼자와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3주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세련되고 완벽했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호텔 직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 너무 보고 싶었어. 그의 인사에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담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명동의 작은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파리의 소식, 회사 이야기, 그리고 화려한 약혼식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유명한 곳들을 구경시켜줄게. 그리고 모레 아침 비행기로 함께 파리로 돌아가자.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우연히 호텔 앞을 지나가던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놀람과 상처의 표정이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소피아, 저 사람 누구야? 약혼자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씨에게 서울을 소개해드렸던 가이드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소피아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약혼자는 무심코 지갑을 꺼내 팁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는 제 친구예요. 가이드가 아니라. 제 말에 두 남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약혼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구. 소피아,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와 약혼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종 루미에르의 미래 회장님과 소피아 베르제 님을 호텔에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저녁 어떠셨습니까? 그 말에 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제 외침에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약혼자는 제가 현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격분했고 곧바로 파리의 제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분노에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봐라. 내일 당장 출발한다. 내가 서울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가족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소피아,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회사의 미래, 가문의 명예,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걸 잊었니?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포장마차는 문이 닫혀 있었고 그의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명동을 헤매며 그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파리에서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난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태어나서 본 적 없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피야, 너는 우리 가문의 미래야.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니?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내가 약혼을 미루고 서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손에 들고 온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의 주가 그래프와 함께 메종 루미에르 후계자의 방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내 약혼식은 이미 발표되었어.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지. 이 일이 취소된다면 우리 가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애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책임을 가지고 있어. 개인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넌 알고 있잖니?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우리 가문은 개인의 감정보다 가문과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숙명이라고 믿어왔죠. 약혼식은 다음 주로 앞당겨졌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함께 돌아가자.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다. 아버지의 최후 통첩에 저는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진심만은 믿어주세요. 메시지는 전송되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저를 잊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으니까요. 제가 그를 속였고 진실을 숨겼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세계로 돌아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 그날 밤 호텔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이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후계자로서의 삶,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삶, 그리고 수십억 유로의 사업을 이끌어갈 책임. 그것은 화려하고 안락한 삶이었지만 제 진짜 모습은 감춰야 하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불확실하지만 진실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진심 어린 매일,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사는 자유.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일 뿐일까? 저는 처음으로 제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파리에서의 제 삶은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회사 이사회의 기대, 사회의 기대.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그저 소피아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보았습니다. 명동거리에서의 첫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순간, 그와 함께 남산타워에 걸었던 자물쇠,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파리에서의 제 삶을 떠올렸습니다. 호화로운 파티, 값비싼 옷과 보석들, 끊임없는 사교 활동.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답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진정한 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평생 특권 속에서 살아온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저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 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이번만큼은 제 심장이 원하는 길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적어도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높이 떠올랐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전을 해보기로.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들만 담았습니다. 명품 옷이나 보석 대신 그동안 한국에서 사모은 소소한 물건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챙겼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결정에 하늘도 동참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동에 도착해 그의 포장마차가 있는 골목으로 달려갔지만 평소와 달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휴업이라는 간단한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 주소는 알지 못했기에 저는 그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좋아한다던 청계천 카페, 남산타워, 한강공원.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저는 완전히 젖은 채로 마지막으로 그와 처음 만났던 포장마차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그가 없다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인 것일까요? 포장마차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 남자가 천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소피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오늘 프랑스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진짜로 있고 싶은 곳은 여기. 당신과 함께인 것 같아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리카락과 옷은 완전히 젖었고 화장도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치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제 진심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의 질문은 당연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면 저를 다르게 볼까봐. 처음으로 그냥 소피아로서 누군가와 만났는데 그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남을 건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저는 결정했어요. 이번 한번 진정한 제 마음을 따르고 싶어요. 그게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제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확실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거기에는 걱정과 함께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이에요. 그 순간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선 비를 피해야겠네요. 제 집으로 가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빗속을 걸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설득하기 위해 일주일 더 서울에 머물렀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분노와 실망감을 안고 파리로 돌아갔고 저는 공식적으로 가족과 회사로부터 절연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지원은 기대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제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회사 주식은 동결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메종 루미에르의 상속녀에서 그저 소피아라는 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평생 특권 속에서 살아온 제가 과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도 당신을 도울게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은 원룸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파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명품 브랜드 후계자의 충격적인 선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매체는 저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불렀고 또 다른 매체는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기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진짜 제가 되어 살고 있거든요. 파리에서의 제 삶은 마치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비록 소박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의 비법이에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간, 손에 묻은 고추장 자국, 실패한 요리에 함께 웃던 순간들. 그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많은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고 그는 틈틈이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식 아침을 준비했어요. 크로아상과 카페오레예요.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에 그는 기뻐했고 저녁에는 그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프랑스와 한국 음식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어 과외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그의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만드는 일.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소피아 씨가 만든 떡볶이가 더 맛있어졌어요. 단골 손님들의 칭찬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값비싼 보석을 디자인할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거나 근교로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좀 더 큰 가게를 열어볼까요? 당신의 프랑스 요리, 지식과 제 한식 경험을 합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돈을 모아 명동 근처에 자그마한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서울에서 파리까지라는 이름의 그 가게는 한국 길거리 음식과 프랑스 가정식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올까요? 우리의 독특한 메뉴를 좋아해 줄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우리 가게는 곧 명동에 숨겨진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떡볶이 크로켓이 정말 맛있어요. 이런 조합은 처음 봤어요. 프랑스 요리인데 한국적인 맛이 나요. 정말 독특해요.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우리의 가게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 이름이나 가문 때문이 아닌 오직 제 노력으로 이룬 성공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꿈은 꿀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진정한 자유를 알게 해줬고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꿈을 키워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일상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서울에서의 새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가게는 이제 명동에서 꽤 유명한 장소가 되었고 심지어 여행 가이드북에도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한 우아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소피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내 소식이 궁금했단다. 신문에서 내 가게 이야기를 읽었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그리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구나, 소피아.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아주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내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났었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무 완고하게 굴었다고 후회하고 계셔. 당신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지만 가문의 의무 때문에 포기했었거든. 내가 그 용기를 가진 것에 대해 은근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만난 어머니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어. 마지막 날 공항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의 반지란다. 대대로 딸에게 물려주는 갑오야. 내 선택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주고 싶구나. 그 반지는 제가 포기했던 가족의 일부를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언젠가 아버지와도 화해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방문 이후 3개월이 지나 우리 가게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아버지는 곧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 가게가 정말 유명해졌더구나. 맛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날 아버지는 우리가 만든 모든 메뉴를 맛보았고 마지막에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도 기쁘구나. 용서해 주렴, 소피아. 그렇게 저는 가족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비록 회사와 가문의 후계자 자리는 포기했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더 큰 재산이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서울에서의 삶이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가게 서울에서 파리까지는 이제 한국과 프랑스 음식의 독특한 퓨전으로 유명해졌고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그는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자물쇠를 걸었던 그 장소였죠. 기억나요?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소원을 빌었던 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으로 산 반지예요. 비싼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고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반지예요. 그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서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한강공원에서의 소박한 결혼식.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제 가족도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쁘셨지만 딸의 결혼식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아버지는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명동에 있는 건물이다. 너희가 더 큰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면 사용해도 좋아. 아버지의 선물은 우리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건물에 사랑과 맛의 달이라는 이름의 큰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레스토랑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제 우리는 서울을 넘어 다른 도시로의 확장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분점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맛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성공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평생 명품과 특권 속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명품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값진 명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과 자유라는 것을.